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이어서 계속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 사건의 심의해석, 그 여인에 대해서, 공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심혜숙이는 당시 21살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애인을 만나서 결혼 대상자까지 있었고, 특히 그 남자 애인의 집에까지 가서 그 부모를 만나서 인사를 하는 등 이렇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귀다가 헤어집니다. 그러고서 만난 것이 전과 7범인 이 사건 주범 이성준을 만납니다. 이성준을 만나서 함께 많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성준이가 자주 만나던 전과자들 윤용필 등 2명을 또 소개를 받습니다. 이미 그들은 전과 7범에서 5범으로 모두 교도소에 함께 동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천에서 차를 한 대 로얄 살롱 프린스 차를 렌트합니다. 렌트한 차를 이성준이가 운전하고 그 뒷좌석에 심혜숙이도 동승을 하고 그 윤용필 등 남자 2명도 함께 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강원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간 것이 강원도 경포대입니다. 경포대에서 한참 차량으로 배회하다가 우연히 해수욕장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던 신혼부부를 발견합니다. 신혼부부 옆에는 엑셀 이들이 타고 온 승용차가 한 대 있었고, 그들은 엑셀 승용차 옆에 차를 세우더니 전부 내려서 신혼부부한테 다가갑니다. 물론 심혜숙이는 차 안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태도를 돌변해서 신혼부부를 멱살을 잡고 이끌고 해서 엑셀 승용차 태우고, 윤용필이가 그 신혼부부의 차량, 즉 엑셀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함께 출발합니다. 거의 약 10km쯤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산길에 이르자 이들은 모두 내려서 신혼부부를 끌어내리고 그들로부터 금품, 당연히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현금과 소지하고 있던 귀중품도 있었겠죠. 그걸 다 뺐습니다. 뺐더니 인근 소나무에다가 두 사람을 각각 따로따로 묶습니다. 묶어놓고 그 신랑 소유의 엑셀 승용차를 뺏어서 타고 함께 인천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며칠 헤매면서 특히 심혜숙이는 이때까지 이들이 좀 장난도 지나치고 나쁜 짓을 했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그러나 심혜숙의 잘못은 만약에 인천에서 그 빼앗은 차를 이성준이와 함께 타고 다니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었으면 양평의 생매장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만은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를 냅니다. 영업용 택시 기사하고 시비를 하면서 싸움이 붙고 경찰에 출동을 합니다. 이때 이들은, 이성준이는 심혜숙을 이끌고 차를 둔 채 도망갑니다. 경찰은 이 차가 강릉에서 신혼부부가 빼앗긴 차임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차 속에서 이 사건의 공범인 유용필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는
자료를 발견됩니다. 즉 윤용필이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검사증 일부였는데 이성준이가 일부러 이 납치한 엑셀차에다가 둡니다. 그 이유는 윤용필이가 이성준이 나이 31살인데 10살 차이나 나는 순진한 여자하고 연애를 한다는 것에 아마 질투를 느꼈던지 윤용필이가 그 심혜숙이한테 대개가 만나는 이성준이가 전과가 있는 걸 아느냐 라고 하면서 전과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심혜숙이는 깜짝 놀랐지만 이 사실을 이성준이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친구가 그러는데 전과가 있다며. 그러니까 그때 이성준이는 윤용필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면서 이 차가 만약에 강릉 사건으로 인해서 잡히게 되면 네가 우선적으로 잡혀라 이런 뜻에서 윤용필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둔 겁니다. 사실 바보죠. 윤용필이가 잡히면 저도 잡힐 거 뻔한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강릉 신호부분 강도살인 사건의 물증인 엑셀 승용차와 그 범인의 일행 신원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이끌려 다니다가 이 양평 생매장 사건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혜숙이는 양평 국도에서 그 차량을 납치할 때 비가 부슬부슬 오고 또 차 안에 성에가 끼어가지고 밖에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들이 탄 차가 그 납치인 차량을 앞지를 쪽에 잠깐 보니까 남자 얼굴만 운전하던 남자 얼굴만 봤기 때문에 납치할 적에 이성준이가 그 차 안에서 데려온 어린아이 여자 어린아이 하나와 그 남자 운전수만 납치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 차 뒤에 타고 있던 여자 두 분은 본 일도 없었고 이 남자 범인들은 그 여자 두 사람의 얘기한 바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양평 사건에 개입이 됐지만은 결론은 심혜숙이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이들이 지리산으로 가자고 했을 때 심혜숙이가 대전에 들려 내 친구를 데려가자라고 거기까지 유인하지 않고 또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또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했으면 양평 생매장 사건은 묻힐 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전경찰과 이들로부터 송치를 받은 검찰은 심혜숙이가 사전에 이 남자 범인 3명과 함께 다니면서 끝까지 생매장 사건에도 공모를 했다라고 수사가 시작되고 종결이 됩니다. 이 과정에 드라마틱한 얘기라고 하는 것은 심혜숙의 가족은 특히 그때 충분히 도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 남자 범인들 소재도 가르쳐주고 이 경찰에 신고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살인사건에는 직접 관여된 또 공무원 흔적이 없다라고 하며 사형 선고를 받은 선고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변호사인 김모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을 의뢰합니다. 이 사건을 의뢰받은 김형태 변호사가 여기서 그 투철한 직업의식과 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한 참 수준 높은 그 직업의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엄청난 기강 확립으로 이들을 검거해서 송치받은 검찰은 2개월 만에 변호사도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을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한다는 건 불법입니다. 이 김영태 변호사는 이 문제점을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심예숙이가 살인사건과는 직접 공모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검찰은 철저하게 이가 처음부터 공모했다고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한편 법원에서도 이 변호사가 너무 강하게 이 사건은 불법 재판이다, 이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어필을 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자 상당히 법원에서도 부담을 갖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좀 생략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김 변호사에 의해서 법원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중하게 재판을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끝까지 의사를 잃지 않은 공모범이라고 우겼던 데에 반해서 이 김 변호사는 심혜숙이가 생매장한 살인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조목조목 증거로 제시합니다. 즉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매장 사건 하루 전인 사체를 묻었던 그 부근 모곡 유원지 민박집에서 범인들이 민박 숙박료를 내지 않고 가려할 때 물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안 냈겠지만은 민박집 주인이 강하게 못 가게 돈을 내라고 하자 심예숙이는 자기가 소지고 있던 통장을 보여주며 내일 농협에서 돈을 찾다가 현금으로 갚겠다. 숙박료가 4만 원이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걸 못 믿은 민박집 주인이 안 된다고 어떻게 믿고 보내냐 하니까 심혜숙이는 대전에 있는 자기 집 주소와 대전 집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직접 대전에 자기 집에 전화해서 그 민박집 주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등 신원이 확실함을 확인한 걸 안 민박집 주인은 그럼 이따가 꼭 돈 가져와라 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심혜숙이는 생매장 사건 피해자 납치 직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 민박집 주인에게 갚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었고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민박집을 찾아가서 삽을 빌리고 돈을 갚죠. 만약에 이 변호사 주장대로 심혜숙이가 이들을 사전에 남자 범인들과 함께 살해하기로 약속을 했다면은 거기서 삽을 빌릴 때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한 조치라든가 했을 텐데 엄연히 돈을 갚고 삽을 빌릴 때까지도 심혜숙이는 남자들이 왜 삽이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점을 법원에서 민박집 주인을 불러 재판에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검찰의 사전에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민박집 여주인은 1차 공판 때 그런 사실이 없다. 즉 심혜숙이가 자기 집 전화를 알려준 일도 없다 라고 부인했으나 김 변호사는 직접 심혜숙이를 면담해서 접견해서 확인하고 또 당시 공판 자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심혜숙이 말이 진실됨을 인정하고 그 민박집 주인과 그 집 딸을 다시 부르게 되고 증인신문 요청을 했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민박집 주인 모녀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신문원 결과 그 두 번째 참석한 민박집 여주인과 그 딸은 그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즉 심혜숙이가 진정해 보였고 대전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확인해 본 결과 그 집이 맞고 그리고 별 의심 없이 삽을 남자들이 빌려갔다. 이런 내용을 증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만약에 이 심혜숙이가 이들과 여러 양평 살해 사건과 관계가 돼 있었다면은 대전의 친구한테 그 사실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검거하는데 일조지 안 했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법원에 받아들여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심혜숙이는 1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또한 10년으로 감형을 받은 심혜숙은 교도소 안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다 해서 10년 정기 중 8년 징역을 살고 나와가지고 가석방 됐죠.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과 또 밖에 나와서 더 노력을 해서 서울 모 예술전문학교 문예창작과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거길 졸업하고 그 이듬해 신춘문화 소설 부분 공모에 우수작으로서 우승을 다툴 정도까지 갔었습니다마는 심혜숙이는 자기가 처해 있던 꿈과 같은 이런 얘기거리들 이런 것들을 소설화하기 위해서 교도소 안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다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3년 만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사건 범인들은 이 중에 생매장 살인사건의 주범 이성진이는 총상을 입고 대전의 모 아파트 옥상에서 죽었지만은 남은 공범 남자 2명과 앞서 말씀드렸던 8명 살해사건의 심영구 이들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해온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의 주범 윤용필 씨 등 9명의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연말 사형 집행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만 이 뉴스 국내 처음으로 취재한 사형 집행장 내부 모습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부 김태권 기자입니다. 지난 90년 11월 양평국도에서 일가족 4명을 흉기로 위협해서 금품을 빼앗은 뒤 산에 생매장했던 윤용필 씨. 지난 89년 서울 남현동에서 부녀자를 살해하는 등 5차례에 걸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른 심영구 씨. 이들을 포함한 사형수 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구치소와 대구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장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검사와 구치소장 그리고 종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들에 대한 교수형 집행은 오늘 오후 3시에 모두 끝났습니다. 사형수 한 명마다 공소 사실 확인과 유언을 남기는 절차를 밟고
교수형을 집행하는 데에는 모두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길게는 8년 동안 몸의 일부처럼 이들의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이 풀렸습니다. 오늘 사형 집행은 지난해 12월 흉악범 9명에 대한 집행이 있은 뒤 1년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61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모두 424명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사형이 집행된 9명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정부의 단호한 법 집행 의지 표명을 위해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태권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모두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만은 아직도 교도소에서는 사형수가 61명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 보험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에 얽힌 살인사건을 이 다음에는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